주주환원 랠리가 시작됐다. 랠리. 하이닉스가 40조를 내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할까? 엔화가 요즘 굉장히 아픕니다. 40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 왜 엔화 가치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지? 도대체 바이백만으로 막을 수 있을까?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2, 3년 후에 데이터 센터발 버블 붕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버블 붕괴요? 예. 주주환원으로 시작했다가 공포 영화로 끝나고? 뭐 기분 좋았는데. 자, 오늘 퇴근 후에 같이 보는 이번 주 경제수다. 오늘 역시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 대중화에 누구보다 앞장서신 분이죠. TV만 켜면 나오는 바로 그분! 박정호 교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셨고요. 각도기가 아니라 갓도기로 불리는 우리 곽상준 대표도 나와주셨습니다. 아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네. 음식을 맛있는 거 차려놨거든요. 탕수육입니다. 탕수육하고 크림새우. 아, 드시고 하시죠.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언제 먹나 하고 있었어요. 아유. 교수님, 요즘에 저희 PD님들이 네. 욕심이 좀 늘으셨어요.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유튜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요구 사항이 늘으셨어요. 뭐예요? 어떤 거죠, PD님? 스케치북. 스케치북. 네. 매직. 드시면서 오늘 말씀해 주신 키워드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된다. 하나씩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박 대표님, 네. 첫 키워드 어떤 거 적으셨습니까? 저는 주주환원 랠리라고. 랠리. 저는 우리 슈카님이 얼마나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인지 이번에 새삼 알았어요. 2주 전에 저희가 여기서 방송할 때 네. 슈카님 얘기했던 게 뭐냐면 주주환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야 그거 소주 반 잔밖에 안 돼 막 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거기에 뭔가 압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요? 하이닉스가 최 회장님이요? 대표님 그 너무 자의식 과잉이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아니고 아, 슈카님이 아니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죠. 아니, 전혀 슈카님이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막 주주환원 잘못됐다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 슈카님, 제가 투자한 종목들을 좀 적어드릴 테니까 그것도 주주환원 좀 부탁 좀 해주세요. 평상시에 제가 한 얘기를 모니터링하면 저는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무려 40조짜리 빅딜 같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40조 자사주매입. 저는 이번 주주환원 건이 한국 주식시장을 어떤 성격을 바꾸는 시발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SK가 발표한 그 주주환원 어떻게 좀 대표님 좀 마음에 드십니까? 그 규모나 뭐 방법이나. 이게 뭐 돈 많이 벌었는데 겨우 40조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 1년 예산 700조 대잖아요. 네. 근데 한 회사가 40조인데 이게 일회성이 아닌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내년에도 돈을 벌 거고 내후년에도 돈을 벌 거니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하이닉스가. 근데 저는 이게 우리 국민들의 투덜성이 이뤄낸 성과다. 투덜투덜. 계속 투덜댔잖아. 자꾸 투덜. 그렇죠. 앞장서서 투덜댔죠. 예, 그래서 SK 하이닉스에서도 압박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과감하게 한번 질렀다.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주주환원도 예고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러네요. 뭐 현금 흐름의 50% 이상을 그렇죠. 배상하겠다.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주환원 랠리가 시작됐다. 랠리. 랠리라는 건 주고받는 거잖아요. 예. 하이닉스가 40조를 내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할까? 묶고 더블로 가? 자, 예. 지금 발표 나왔던데요?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도 110조 주주환원 하겠다. 아, 네. 두 반도체 기업들이 연달아서 발표를 해서 예. 지금 뭐 주식시장은 일단은 감사하고 네. 뭐 축제 분위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가총액 1위 대전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알죠. 예, 아시죠? 네. 하이닉스가 본주 기준으로 시가총액 1위를 진짜 거의 한 30년 만에 처음으로 네. 삼성전자 자리를 꿰찼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기억에 남는 대목이 삼성전자 IR의 대응이었어요. 음. 삼성전자 IR이 뭐라고 했냐면 무슨 소리냐. 시가총액이라 함은 우선주를 포함하는 게 시가총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를 포함했을 때 시가총액 1위는 하이닉스가 아니라 우리 삼성전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야 삼성전자가 자존심이 그냥 제대로 긁혔구나. 예. 그래서 하이닉스의 40조가 떴을 때 아무리 적어도 70조 이상 안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지금 약 3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30% 이상을 해줘야 그 하이닉스만큼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시가총액 1위의 위용을 지키려면 보다 꽤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됐냐면 기자들 중에 삼성전자로 물린 사람들이 네. 엄청 많은가 봐요.
기자들이요. 기자들이요? 왜죠? 아, 기자들도 투자하니까. 기사들이 네.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계속 숫자들이 나오는 거야. 아. 100조 유력. 저는 200조 유력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00조 유력에서 누가 던졌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150조 유력. 150조. 그러더니 오늘은 200조 200조 유력. 가능하다. 네, 이거는 요번 건 아니고 앞으로 200조 충분하다. 네. 뭐 이런 것들이 막 쓰는 거예요. 제가 네. 그걸 보면서 많이들 물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기업한테 분명히 압박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아닌 일본 니케이에서 그 발표가 나기 직전에 추정을 했어요. 100조 난다. 이사회에서 승인할 것이다. 하면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사가 났거든요. 그래서 100조 하나보다 했는데 말씀하시기로 몇 조요? 지금 110조. 그러니까 시장 기대보다 10조 더 썼습니다. 어. 예, 그러니까 요게 끝이 아닐 어.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간절히 바라는 거는 이게 이제 문화가 되어가지고 분위기가 되어가지고 다른 회사들도 주주환원 안 하면 안 되는. 그리고 오늘 주식시장 금요일 날 기준으로 우선주가 8%나 올랐고 본주가 3% 올랐어요. 네. 이건 명백하게 주주 환원에 대한 반응이다, 시장 반응이 반응. 그렇죠. 네. 시장 반응이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놀랍게도 한국의 주주들이 주주 환원에 눈을 떴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주주 환원 생각하고 우리 예전에 시장 참여하셨을 때 네네. 주주 환원 배당 그렇게 신경 많이 썼을까요? 사람들이? 연말 추운 바람 불 때 잠깐 한 달 정도 신경을 썼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잘 안 썼죠. 잘 안 썼죠. 네. 근데 저는 이게 문화가 바뀌는 시초인 것 같아요. 아, 저도 뭐 삼성, SK 하이닉스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배당 많이 준다면 좋죠. 네. 좋은데 약간 이제 원칙을 좀 되짚어 보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아시지만 현금 배당 준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네. 그렇게 돈 잘 벌지만 배당 성향 사실 안 높거든요. 왜? 이 빅테크 기업의 특성상 계속 재투자해야 돼요.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그래서 빅테크 기업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사실 배당보다도 그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주가 상승. 주가 상승. 그거가 사실 그쪽에는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AI 시대에 반도체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더 하거나 증설 얘기도 있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건가라는 의구심도 있어서요. 전 사실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미국 빅테크 말씀하셨지 네. 않습니까? 빅테크들은 사실은 이 배당을 조금 절 준 뭐 아마존 같은 데가 네. 있죠, 대표적으로. 근데 거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주와의 이 생각의 일치가 먼저 있었고 주주를 설득하는 과정이 미리 깔려 있었고 그들의 예. 전략을 굉장히 명확하게 밝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배당이 적더라도 이 사회가 능력이 있고 주가를 올리고 그다음에 이 번 돈으로 또 어디에 투자하겠다. 예. 계속 설득해가는 과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설득의 과정이 없었다. 그동안은 좀 없었고 주주와의 소통이 좀 미진했고 그러다 보니까 야 뭐야 이거 그냥 배당 안 하는 거 아니야? 주주는 무시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곽 대표님 말씀대로 다른 많은 기업들이 이제 야 이렇게 하면은 주주가 화낼 수 있다. 주주의 입장과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는 거죠. 그렇게 되는 시발점이 아닐까 해서 이번에 그래서 주주 환원 덕분에 성과급 이후에 좀 논란이 됐던 부분들은 좀 잠잠해질 것 같고 이 기업이라는 게 그 주체들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 기업의 물건을 쓰는 소비자들은 좋은 물건과 서비스로 그 기업과 관계를 갖는 거고 그걸 잘 만들어주는 대리인들 네. 즉 직원들은 자기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성과 보상을 받는 거고 그리고 사실 기업의 주주인 주주들은 이 회사가 잘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리턴 값을 받는 거고 이 분할들이 이제 잘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주주 환원을 제대로 받고 나면 이게 정상적인 주식회사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생길 거고 그것도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점차 이게 파급이 되어진다면 네. 한국 전체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상당히 있어요. 그럼 교수님 이제 네. 두 번째 키워드 네. 이제 저희가 엔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먹으려고 했더니 얘기하라고 하고. 엔화가 요즘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습니다. 난리 났어요. 네네. 근데 끝이 아닐 것 같은데? 저희 일본 여행 간 친구들이 요즘 엄청 신났습니다. 뭘 잔뜩 사와요. 860엔? 네. 뭐 여기까지 내려가고 있던데요. 네. 40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엔화에 대해서 한번 재평가를 해봐야 된다. 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사업하고 있는 제 친구들이 정호야 금리가 너무 높아서 우리 사업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만데
기준금리가 1%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근데 망한 기업도 있더라고요. 많아요. 근데 우리 딴은 웃기잖아요. 우린 주담대 금리가 8%대인데 뭐라고 1% 넣는데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위에다가 쉽게 기준금리를 적극적으로 못 올릴 것 같은 흐름까지도 예상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다카이치가 역대 최고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거의 예고했어요. 네. 일본의 여러 가지 국채 발행의 가이드라인과 준칙을 다 바꿔가면서 우리 더 국채 발행해서 경기 부양하겠다. 그래서 확정적 재정 정책까지 하니까 엔화 더 부러지겠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치.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엔화 가치가 점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일본 기준금리는 30년 만에 최고 금리 수준대인 웃기긴 하지만 1%를 찍었지만 네네. 엔화 가치는 40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어요. 네네네. 그럼 이게 계속될 것이냐 아니냐 아니면 더 엔화 가치가 떨어질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인데 저는 이제는 우리가 좀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엔화 가치 전망해 봐야 된다. 아 이거 빨리 이거 여행 가실 분 많아가지고 맞아요.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좀 전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 왜 엔화 가치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지? 이거죠. 왜냐하면 엔화에 대한 믿음은 그래도 기축통화 중에 하나잖아요. 준기축통화잖아요. 세계 3대 메이저 안정통화. 옛날에 안전 자산이라고까지 불렀죠. 그렇죠. 안전 자산. 예. 맞아. 달러 그다음에 엔 스위스 프랑. 네. 그러니 이거는 왜 이렇게 엄청난 신뢰를 갖고 있느냐? 자, 이제 이거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실제 두 분도 해외여행 가보셨지만 일본 갈 거 아니면 엔화로 결제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없죠. 네. 엔화는 기축통화라는데 우리가 어디서 엔화로 결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엔화는 어떻게 기축통화가 된 거냐? 바로 일본 통화는 쓰려는 통화가 아니라 안전자산. 가지고 있기가 너무 안정적이라는 그 신념 때문이에요. 네. 일본이 전 세계에서 무역 수지를 가장 많이 흑자로 달성한 시기열이 지난 20세기는 거의 내내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달러를 벌크로 벌어가는구나. 그럼 저 일본의 엔화는 일본 엔화 채권이든 엔화 관련된 자산은 언제든지 달러로 바꿔달라고 해도 쟤네는 절대 걱정이 없는 나라네. 그 탄탄한 무역 수지를 근거로 해서 일본이 엔화가 안전자산이 된 거예요. 미국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그렇죠. 네. 바로 그 엄청나게 벌어들인 달러를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미 국채를 엄청나게 사서 미 국채 보유국 1위가 됐었고 대외 순자산 1위 국가가 바로 일본이고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 기준으로 했었을 때 세계 2위가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느냐? 2025년 기준으로 일본의 무역 수지하고 우리나라 무역 수지 비교해 보셨어요? 저희가 더 많죠. 우리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750억 달러 근처의 흑자국이고요. 일본은 무역 수지가 5년 내리 적자예요. 근데 무역 수지는 적자인데 소득 수지는 흑자예요. 네. 그러면 교수님 물건 파는 건 없지만 일본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고 간접 투자하고 여기저기 해가지고 배당 받고 이자 받고 해서 엄청난 수익 거두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또 문제라는 거예요. 그 원금은 가져올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습니까? 팔 수가 없어요. 플라자 합의 이후 네. 엔고가 본격화됐잖아요. 예. 일본 내부에서 생산에다가 외국에 파는 건 미친 짓이 된 거예요. 네네. 이렇게 제품 가격이 비싸졌는데 외국 애들이 사겠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한 거예요. 네. 해외에 직접 공장을 짓거나 공장 짓는다는 건 해외 법인을 신설했다는 거죠. 어느 나라를 진출하려고 하는데 단도로 진출하는 건 그 나라가 안 받아줘서 그 나라 현지 법인과 합작을 한 거예요. 지분을 사준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나간 돈들은 말 그대로 계속 가동해야 되는 지분 투자를 한 것이니까 네. 갑자기 일본 국내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했었을 때 그 지분 팔고 들어오고 공장 팔고 회사 청산하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간 돈, 순 채권국이고 나가서 엄청난 돈들이 있다 하지만 그 구찌 큰 돈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 또 하나 확인해 준 게 채권이라든가 이 금융자산에 투자해 놓은 거. 이번에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관이 직접 나서서 네. 같이 엔화 같이 막아줬잖아요. 떨어지는 거 네. 막아줬잖아요. 예. 아니 우리 저기 형님 우리 좀 돈이 필요해서 좀 갖고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스카페트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갚아줄까? 맞아요.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은 미 국채를 사서 가지고 있던 일본이 결국 무슨 소리예요? 그것마저도 마음대로 팔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미국채 금리 오를 수 있죠. 잘못하면 그렇죠. 압박을 미국은 받는데. 네가 채권을 팔면 우리 금리가 어떻게 되니?
잠시 대기 동작 그만 해서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국가인 거예요. 네. 이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해외에 그렇게 많이 투자해놨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있어도 대응합니다. 대응을 어떻게 하죠? 무슨 돈을 어떻게 빼올 거예요? 최근에 이 엔화 흐름을 보면 이런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런지 엔화 약세 베팅하는 사람들이 매우 담대해졌어요. 담대해졌어요. 예, 그래서 한 3에서 5엔 정도 훅 개입을 해서 떨어뜨리면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약세로 올려요. 환율을. 네네네. 그걸 여러 번 했거든요. 맞아요. 뚝 떨어졌는데 쫙 올리고 뚝 떨어졌는데 쫙 올리고 이게 너무너무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무슨 수를 써도 엔화 약세 막을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크죠. 근데 뭐 사실 엔화 약세를 막으려면은 금리를 막 올리던가. 맞아요. 근데 쉽지 않아 보이고. 아니 저는 그래서 일본을 보면서 우리가 금융 선진국이 정말 빨리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는데 네. 일본이 산업적으로는 선진국인데 금융적으로는 선진국이 아니라는 느낌이 24년도 8월 달에 한번 세게 얻어맞고 나서 네. 그때 금리 한번 올리고 연속으로 금리 올릴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엔켈의 청산 공포가 빵 터지면서 네네. 전 세계 증시가 공포로 빠졌고 네. 일본 증시 하루에 10% 빠졌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부터 우에다 가지고가 완전 먹은 겁쟁이가 돼가지고 지난번 금리 올릴 때 우리 금리 올릴 겁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올려야 됩니다. 하고 올렸어. 효과가 1도 없어. 원래 금리를 올리면 통화가 좀 강세로 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전혀. 금리 올리고 다시 약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도 금리 한번 올릴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효과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다 보도했어요. 이번에 일본 금리 올린다. 근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예, 다 알고 있으니까 올려봐야.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리를 올리는 거야, 마는 거야, 올리는 거야, 올릴 것 같은데 올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한 번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방향이 한 방향으로 가 있습니다. 금리 계속 올릴 겁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원화가 10%도 넘게 강세로 네, 가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겁을 빡 주니까 원화는 강세로 가는데, 근데 일본은 아니 무슨 금리를 올려서 겁을 주거나 이 금리가 올리면 이제 무조건 하는 올라 이런 생각을 참여자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실패하고 네가 있더라. 할 수 있겠어? 뭐 약간 이런 분인 것 같더라. 금리 올릴 수 있겠어? 이렇게 하시죠. 일본에 좋은 기업들 많으니까. 네, 우리가 사온다. 네, 우리가 다 사버리죠. 그게 좋겠는데. 배당하지 말고 기업 싸울까요? 그래서 좀 사와야 되겠어. 좋은 기업들. 자, 그럼 세 번째 주제. 좀 제가 준비한 건데 네.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 제 키워드는 금리 바이백입니다. 채권 바이백. 금리 얘기라고 했었죠. 미국이 바이백 했지 않습니까? 베센트 장관이 뭐 평상시에 한 20억 불 이 바이백을 하는데 2배로 해주겠다. 이번에 미국이 바이백을 한 건 용도를 딱 보면 누가 보더라도 금리를 낮춰야겠다. 그래, 단기 금리. 장기 금리를 낮춰야겠다는 목표성이 너무나 많이 보였거든요. 그 전날 금리가 조금 오르니까 안 움직이던 주식시장이 갑자기 폭락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한 1% 정도 움직였지만 네. 근데 제가 보기에 미국이 이걸 뭔가 위험 시그널 같은 걸로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맞아.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다라는 이 제스처를 계속 보내려고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 드는 거죠. 이 바이백을 언제까지 2배로 할 수는 없을 텐데. 아니 그리고 하루 만에 언발의 오줌 누기처럼 하루 만에 4.6 갔다 바로 하루 만에 4.7 갔어요. 금리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베센트가 계속 얘기하냐면 2배가 아니고 최소 2배라고 얘기했다. 아, 그랬었나요? 네. 못 들었습니다. 20억 최소였어요. 기존에 최대 20억 달러를 네, 최소 40억 달러로 바꾸겠다고 했어요. 최소. 네, 그리고 쓸 거 많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뻥카를. 근데 그 다음 입찰에서 얘기한 만큼 안 샀습니다. 그러니까요. 수요가 충분했다. 뭐 이런 그런 뻥카를. 지금 이렇게 좀 말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엔 전쟁이 크거든요. 전쟁. 아무리 봐도 전쟁이 큰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이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미국 행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은 뭐 작은 정부 외치면서 정부가 돈 쓰는 걸 줄이겠다. 시컨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쟁 비용은 더 늘어나고 네. 그리고 요즘 AI 기업들도 돈 많이 맞아요. 필요하잖아요. 네. 정부 기업 요즘에 뭐 크게 났더라고요. 40조 달러가 정부 부채가 넘었다? 네. 그럼 5경 5천조 아닙니까? 그 3%만 이자 쳐도 1조 달러가 그렇죠.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데 그렇네. 그러면 기업도 돈이 필요하고 AI 투자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회사채 막 찍고 채권 발행량 늘어난다니까 금리는 더 올라가는 거고 근데 정부도 돈이 필요해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 미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약간 맞다고 생각하는 게 금리 인하가 필요해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보기에 지금 맞아요. 상황에서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하려면 금리를 무조건 낮춰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면은 AI 투자 못하면 아, 그럼 전쟁을 하지 말든지.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제 말이. 그럼 전쟁을 안 해야 되는데 물가가 내려가야 뭐 연준이 금리라도 내려갈 수 있고 그런데 전쟁이 이거 그러면 만약에 길어지면 지금
안 그래도 뭐 호르무즈면 막힌다 그러고 그럼 분명히 물가가 오를 텐데 그럼 금리 인하를 못 한다? 야 그러면은 이 국고채 바이백만으로 저거를 막을 수 있을까?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2, 3년 후에 데이터 센터발 버블 붕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버블 붕괴요? 예. 왜냐하면 금리가 안 떨어지고 계속 고공행진하는데 예. 지금은 지난번에 스페이스X의 CFO가 얘기했지만 네. 데이터 센터를 짓기만 하면 1년에 본전 찾는다. 네네. 이 상황이라서 다들 지금 미쳐 있어요. 네. 우리나라 쿠팡 생기고 물류센터 지었을 때하고 분위기 비슷합니다.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지금 정말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수많은 돈 땡겨서 할 텐데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다 마지막에 다 짓고 펼치려고 할 때 회수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고금리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저는 그래서 사실 지금 투자할 때 주식시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AI와 관련된 회사들 말고는 생각보다 위험하다예요. 무슨 소리냐? 지금 두 분 얘기해 주셨잖아요. 있는 유동성, 없는 유동성 다 AI 투자하려고 거기다 다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빅테크 기업들이야 전 세계에서 신용등급 제일 좋은 회사들이니까 그리고 현금 제일 잘 버는 회사들이니까 나름 비싼 이자 내면서 감내하려면 감내해요. 근데 시중에 유동성이라는 건 한정된 재화거든요. 그 재화를 그 트리플 A 한우 같은 빅테크 기업이 다 가져가고 국가가 가장 신용등급 높은 경제주체 국가인데 국가가 채권 발행하고 뭐 해서 그 유동성 다 빨아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약간 B급, C급 회사들은 돈 구하려면 따따블 이자를 줘야 금리가 되는 오르죠. 거예요. 예, 7% 8% 막 그렇죠.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BAI 관련 회사들은 재무 건전성이 어마어마하게 부담되는 거예요. 한 개의 기업이 위험해지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주식 시장에서도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양극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주가 흐름에. 사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주식 동아리 했었을 때만 하더라도 금리하고 주가는 관계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전 2000년부터 그 사이 미국 연준에서 금리 계속 올렸어요. 근데 나스닥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그렇게 배웠죠. 금리 올라가야 주가 올라가는구나. 금리가 올라가야 경기가 좋은 거다. 그렇지. 경기가 좋은 경기가 거구나. 좋은 거야. 그래서 주가 올라가는 거네. 근데 요즘은 금리 올라가면 큰일 나. 이게 채권 운용력하고 주식 운용력하고 트레이닝 본부에서 같이 막 회의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해보면 서로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평상시에. 네. 채권 운용력이 뭐 금리가 올라가고 뭐 이코노미스트 어떻게 해도 주식 운용력들은 대부분 기업 실적, 뭐 기업 뉴스 네. 이걸로만 가니까 전혀 그런 거에 신경을 신경 안 안 쓰는데 썼는데. 네. 교수님 말씀대로 그부터 위기가 빵 터진 다음에 그러면 그때부터 금리에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요즘에 주식 운용력들이 금리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네. 야 확실히 이게 시장이 변수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리고 학습 들어요. 효과가 있는데 주식이 제일 마지막에 깨져요. 금리 시장이 먼저 깨지고 나서 이미 그쪽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시차를 두고 주식시장으로 넘어옵니다. 이게 2007년 이후 완연해진 흐름이기 때문에 너무 얘기 잘해주셨는데 주식이 어떻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렵겠지만 채권 시장 흐름을 체크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아유, 주주 환원으로 시작했다가 공포 영화로 끝나고 분명 기분 좋았는데. 다음 주에 좋은 시장이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유, 퇴근하셔야 가시죠. 돼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가시죠.